바쁘십니다. 요즘 바쁘신데 오늘도 제가 듣기로 서울에서 지금 국회에서 5시 비행기를 타시고 대강 포럼을 위해서 이렇게 급히 달려와 주셨습니다. 현재 부산 북강서갑 국회의원이시고 제20대 국회 후반기 전문위원이시고 또 더불어민주당 부산 시당위원장이신 전세수 의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로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저녁 잡았습니까? 어제 밤 12시 이제 예산안을 통과를 시키고 오늘도 2시에 원래 본회의가 이제 잡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캔슬이 되고 마침 2시에 또 YTN 생방송이 이제 더 정치라고 이제 패널로 만나다가 그리고 공항에서 이까지 오는데 차가 많이 막히네. 퇴근 시간이다 보니까 백양분을 지나야 되니까 차도 많이 막히고 방목 얼굴도 많네요. 저는 이게 부산 상고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제가 부산 상고하고는 뭐 아무 연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짠한 마음. 근데 부산 상고 출신이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다시 보게 되는 이게 뭐 학연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제가 이제 삶을 살아오면서 부산 상고와 맺었던 인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청와대에 제가 3번을 근무를 했었어요. 대한민국 청와대 역사상 한 정부에서 청와대를 3번 들어가는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2번까지 들어간 경우는 있어요. 한 정부에. 제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있다가 사표 쓰고 나왔다가 그다음에 청와대 경제수석실 들어가 있다가 또 사표 쓰고 나왔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권양중 여사님 모시긴 청와대 2구속실장을 했죠. 이게 3번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대수 전마저는 저거 가만 보니까 저거는 출마 자원이다. 출마 자원. 저거 출마시켜야 될 놈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나이 36에 제가 청와대 1급 구속실장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파격적으로 그냥 몸집을 키워준 거죠. 저는 그 덕택에 이제 물론 선거를 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출마를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보냈던 공동의 역사적 경험 이것이 오늘날 부산 포럼을 들어오면 왠지 좀더 스킬감 느끼고 왠지 좀 학원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짱하게 아베오는 이런 느낌을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재수석은 나이 별로 얼마 안 돼 보이는 걸로 나는 나이가 얼마 안 먹은 걸로 아는데 나를 다 세분이야. 어떻게 살아보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선거를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면서 10년 세월 인생의 밑바닥을 좀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생의 흔적이 이 흰머리 토락과 얼굴이 사가 보이는 것으로 제가 71년생 돼지띠거든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한 60 정도 돼 보이는데 49이라 하니까 저하고 뭐 진짜 많이 살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죠. 자기보다 더 사가 보이는 놈이 형님 이러고 다니니까 이 형님 소리 듣는 형님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나이 어린 놈이 자기보다 사가 보이니까. 그러면은 보통의 대개의 경우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도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흰머리카락 염색도 좀 하고 뭐 좀 이래 좀 생길 텐데 저는 염색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첫 번째는 생긴 대로 살자 수위가 이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께서 특히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아니 실패가 성공의 지름길이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든 간에 그래서 그러면 실패하는 이야기입니까? 실패는 안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실패는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실패를 숱하게 해보니까 이게 돈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실패 때문에 방황하고 때로는 우울증이 와가지고 저 24층 옥상에도 한 서너 번 올라갔다 오고 이러니까 이 실패라는 것은 말이 좋아 성공의 어머니고 성공의 지름길이라 말이 좋아 그런 것이지 실패는 늘 슬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엄청나게 주변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실패이기 때문에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는 진짜 한테 집 받고 싶습니다. 실패는 안 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아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머리를 빗으면서 거울에 비친 제 흰머리카락을 늘 봅니다. 안 보일 수가 없죠. 제가 보더라도 좀 심하게 셌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흰머리카락 숫자만큼 저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고 오류를 범했던 사람이다. 제가 저질른 실수와 실패와 오류의 숫자만큼이나 이 흰머리카락 숫자가 똑같아. 저는 늘 이 흰머리카락을 보면서 나는 실패했던 놈이요, 잘못 판단했던 사람이요, 오류를 저질렀던 사람이요, 끊임없이 부딪혀가지고 자빠졌던 놈이다. 이것은 늘 떠올립니다.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좀 겸손해지고 가능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게 자기 성찰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흰머리카락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가지기 쉬운 오만함, 자만심, 내 생각이야말로 다 맞다. 이런 것을 이제 좀 방어해내는 그런 것으로서 이 흰머리카락을 제가 이용해놓고 써먹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생긴 대로 살자가 이제 철학이라 면책도 안 하고 이렇게 댕기는 말씀을 서두에 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연민의 정신을 위한 짧은 시간인데 지역에 원래 또 저녁 7시에 지역에 60대 누님들하고 저녁 약속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 이제 보내놓고 저는 79살까지는 형님입니다. 80 넘으면 이제 그때는 제가 큰 형님이라고. 제가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연민의 정신을 위하여 아니 무슨 현실 정치하는 놈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잘 와닿지도 않고 너무나 추상적인 연민의 정치를 위하여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어제 이제 예산 통과를 시켜서는 오히려 그런 현실의 문제, 구체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지 왜 손에 잡히지도 않고 추상적이고 너무나 관념적인 연민의 정치를 위하여 이걸 할까 이렇게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의 본령, 정치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특강을 하고 굉장히 기회가 많은데요. 그때마다 이제 저는 연민의 정치를 위하여 하는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PPT를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1시간짜리 이게 주어진 시간에 한계도 있고 그래서 말씀으로 오는 떼우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요즘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의 삶을 한번 곰히 봅시다.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한번 차차히 봅시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태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가혹한 경쟁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이 잠을 자면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인류가 이 호모사피엔스가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에 다른 적어도 호모사피엔스 하면 한 6가지 종류의 호모사피엔스 다른 종류들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한 5만 년 정도 되면 나머지 호모사피엔스 정도는 싹 사라지고 지금 남아있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만 지구를 싹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지금처럼 숱한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도 지금처럼 저희들이
절망하고 자빠지고 이 가혹한 경쟁의 시대를 살았던 시대가 있는지 그거 돌이켜보고 집 바깥에만 나가면 전 경쟁입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 하다못해 잠을 자면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 안 합니까? 맞습니다. 경쟁. 기업은 기업대로,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은 조직대로, 그리고 그 조직 구성원은 구성원들끼리. 근데 이게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갖고, 기술 문명을 발달시켜갖고, 오늘날 이 문명을 이루는데 사실은 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경쟁이라는 요소가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왔던 원동력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라는 것이 공동체에게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들 개인 삶에 말하자면 뭔가 개인 삶을 뭔가 좀 자극이 되고 이런 것으로서의 경쟁이라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경제를 떠나서는 단 1시간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주류적 경제체제 안에서는 이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 공동체를 괴멸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혹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고려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작년이 고려건국 1000년이었습니다. 올해가 고려가 건국된 지 1001년 되는 일이고 지난 고려시대 이후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이 교육이라는 것은 오로지 출세하고 오로지 입신양명하기 위해서 기능을 해왔습니다. 오로지 개인의 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육법전서 다 잘 외우고 사서상경 잘 외우고 그래서 과거에 겁제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고시원에서 육법전서 다 잘 외워가지고 27살에 사법고시 패스하면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우승과 우위를 나눠야 될 그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들을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원래 우리 유전자 구조 속에 이 경쟁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유전자가 아닐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하는 아이들로 경쟁하는 인간들로 키워내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기업이 사람을 채용을 할 때는 물론 뭐 그럴 수밖에 없기야 하겠지만 지금은 더 심하죠. 우리가 얘를 뽑아가지고 이 얼마만큼의 노동 생산성을 뽑아낼 것인가를 제일 먼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는 사람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될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독립적 개인으로서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그 속에 어떻게 하면 얘가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고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이 체제가 과연 인류 문명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지고지순한 최고의 문명인지를 최고의 경제 질서인지를 저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이 체제는 사실은 엄청나게 탐욕적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만 들어볼까요? 우리가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집니다. 일명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자, 이 금융위기의 역사적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1989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까지 그 역사적 기본이 올라가. 1989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됩니다. 소련이라는 게 해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는 실존하고 현존하는 실제적인 적인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 딱 대응을 해가지고 미국 사회가 구조화되어 있었습니다. 딱 그렇게. 그러니까 소련의 국방비가 얼마니까 우리 국방비가 얼마야 되고, 소련의 사회 체제가 어떠니까 우리가 어때야 되고, 또 소련의 미사일 체계가 어떠니까 미국은 어때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었죠. 그런데 1989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현존하고 실존하고 위협적인 실제적인 적이 사라져 버리니까 미국 사회도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제일 첫 번째 타겟이 어디냐면 미 항공우주국입니다. 나사에 제일 먼저 구조조정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절감을 해야 돼.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구조조정의 1순위들이 또 누구냐면 기초과학자들, 수학자, 물리학자. 이 사람들 뭐가 다 날라갑니다. 직장을 잃고 이제 길거리에 남행부는 이 사람들 어디서 스카웃을 해가냐면 월스트리트에서 월가에서 이 사람들 싼 값에 스카웃을 싹 해가지고 이 기초과학자들에게 다국적 금융회사들이 로우를 준 게, 역할을 준 게 뭐냐면 당신들 말이야. 그럴듯하면서도 도저히 알아먹을 수 없는 금융상품을 설계를 해라. 만들어봐라. 이 로우를 줍니다. 이 기초과학자들에게는 아주 장난인 거죠. 그러니까 기초자산 1,000원짜리가 파생을 놨습니다. 10,000원이 되죠. 이 10,000원짜리 파생상품이 또 다른 파생상품을 놨습니다. 1,000,000원이 되죠. 그리고 1,000,000원짜리 파생상품이 또 다른 파생을 놨고, 그것이 또 다른 파생상품을 계속해서 놨습니다. 원래 기초자산 1,000원짜리 시작한 게 나중에 10억, 100억이 됩니다.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폭탄 돌리고 하다가 뻥 터진 것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의 역사적 기원입니다. 역사적 기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은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규정짓고 있는 이 극도로 고도화된 자본주의 체제가 기본적으로 내재할 수밖에 없는 탐욕적 성격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특히 금융이 들어가죠. 금융이. 그래서 뭐냐면 오죽하면 성경에는 고리대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금융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중세시대에 어느 교황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황은 프랑스 왕도 임명을 해야 돼, 영국 왕도 임명을 해야 돼, 저 변두리에 독일 왕도 임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정치자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교황이 중세시대는 정교일치 사회였으니까 교황이 모든 정치 권력과 세속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정치가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봉건 영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봉투만 가지고서는 그 정치 자금을 다 충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정치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허덕이던 이 교황이 머리를 쓴 거죠. 그게 뭐냐면은 고리대금업인데, 여러분 비금 100원 빌려주고 110원 받는 겁니다. 완전히 돈만 가지고 있으면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죠. 지금도 금융회사들이 제일 돈벌이 쉬운 게 뭡니까? 예대마진 해가지고 예대마진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은 땅 짓고 헤엄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대마진이니까 대출자들이 돈 빌려달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그게 자기 돈입니까? 예금자들한테 가져온 돈 아닙니까? 그걸 1% 주고서 2% 받고 대출해 주는 거니까 그것도 담보까지 다 받아가지고 하니까 노하는 장사죠. 그래서 이 금융업, 특히 이 금융업이라는 게 그 산업 자체 안에 원래 탐욕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조차도 고리대금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 교황이 가던 돈 없고 돈 먹는 거니까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이 못하게 돼 있으니까 교황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머리를 굴리고 해가지고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 그 중세시대 당시에 가장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가장 잘 나가던 가문이 누구냐면 베네치아예요. 메디치 가문이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메디치 가문에게 고리대금 독점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은 원래 그 활발하던 그 무역을 통해서 가문의 재산이 많았는데 고리대금 독점권까지 얻었으니 그 메디치 가문이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했죠.
그래가지고 이 메디치 가문이 말하자면 돈 먹고 돈 먹는 이 쉬운 사업을 통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교황에게 정치 자금을 쓰는 거예요. 이거 제가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오해하지 성강대교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치 자금을 이제 메디치 가문으로부터 이제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도 이 금융산업 자체가 이제 탐욕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성경도 못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이라는 이집트지 않습니까? 출은 이제 탈출하자는 거죠.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식민지 살이하다가 이제 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고 난 뒤에 예루살렘의 땅을 말하자면 n분의 1로 머리 숫자로 다 나눠 가지고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양도가 안 돼요. 매수 매도가 안 되는데 어찌할 수 없이 그 땅을 팔아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 땅을 산 사람은 50년 뒤에는 공짜로 그 원래 주인한테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라는 것은 누가 개인이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재생산이 가능하지만 땅이라는 것은 재생산이 안 되잖아요. 땅을 만들 수 있습니까? 땅은 재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는 매수 매도가 안 되는데 불가피하게 팔아야 될 경우에는 50년 뒤에 산 사람은 공짜로 그 땅 주인한테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고리대금을 금지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메디치 가문이 교황에게 정치 자금만 된 것이 아니고 그림 그리는 거 문화예술 여기에도 또 이 가문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 이 사람들 그림 그리고 하고 조각하고 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대줍니다. 근데 이 예술가들이 말하자면 중세 봉건 사회를 와르르 무너뜨려버린 르네상스를 촉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은 자신의 정치 권력,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메디치 가문에게 독점 권한을 줬는데 오히려 이 메디치 가문이 이 교황의 말하자면 절대 권력을 붕괴시켜버리는 이런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경제 체제 안에는 탐욕이 서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 안에 있으면서도 점진적인 개혁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여기에도 우리가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탐욕이라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을 도덕적 범위 내에서 충분히 통제 가능한 무엇으로? 법과 제도와 교육으로 통제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압도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또는 인류를 괴멸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는 이 가혹한 경쟁 체제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 탐욕적인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 탐욕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탐욕이다. 이 탐욕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묶어둘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이 가혹한 경쟁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압도적이고 주류적인 이 경제 체제를 애초에 설계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류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잘 나가는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자면은 강남 아줌마들, 그러니까 그 아담 스미스가 살던 그 시대에 말하자면 지배계층의 자녀 교육법이 뭐냐면, 자녀를 교육시키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뭐냐면 어느 대학에 어느 교수가 인기가 있고 잘 나간다 그런 소문이 들리면 백작이든 공작이든 그 가문에서 그 교수를 학교 그만두게 하고 스카웃을 해요. 집안. 그래가지고 저가 아들을 그냥 딱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 글래스고 대학에서 가장 잘 나가던 아담 스미스가 당연히 스카웃이 됐겠죠. 그리고 공작인지 백작인지 그 아이의 가정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스코틀랜드라는 섬을 떠나가지고 유럽 대륙을 횡단을 하면서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꼼꼼하게 기록에 다 남깁니다. 말하자면 견문록을 남긴 것이죠. 그리고 이 견문록이 나중에 아담 스미스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국부론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견문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아담 스미스가 관심을 가졌던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유럽 대륙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병든 사람이 많은 거야? 아니 왜 이렇게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아니 왜 이렇게 이게 불평등하지? 이 문제가 아담 스미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견문록에 그런 내용들이 뾰족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여행을 끝내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등하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과 굶주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물이 바로 아담 스미스의 역작인 국부론입니다. 국부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오늘날 우리 이 가혹한 경제 체제의 경제 원리에 말하자면 이론적 베이스를 제공했던 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담 스미스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노동 생산성을 더 많이 끌어올리려고 쥐어짜는 이 경제 체제를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국부론을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부론에는 지금 200년도 더 전에 국부론이 써있었습니다. 1700년대죠. 그러니까 200년도 더 전에 국부론이 써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주류 경제학에서 쓰고 있는 GDP라든지 자유경쟁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200년도 훨씬 더 전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류 경제학의 이론적 베이스를 제공한 것이고 주류 경제학의 아버지를 아담 스미스라고 주저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자신은 이 국부론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기업 짜가지고 더 많은 이윤을 올리고 노동 생산을 올리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국부론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인가 하는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그 애틋한 마음으로부터 사실은 국부론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과 같은 이 쥐어짜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체제를 만드는 이론적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오늘날 우리 이 첨예한 경쟁을 하고 있는 오늘 같은 이 세상을 보면은 과연 아담 스미스가 동의를 할까요? 아담 스미스가 원했던 세상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담 스미스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칼 막스지 않습니까? 칼 막스도요, 역사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험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을 만들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들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이론적 베이스를 제공한 것이 칼 막스입니다. 그런데 칼 막스도요, 오로지 계급 투쟁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또는 이 사회주의 몰락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결과가 어땠습니까? 압도적인 다수는 굶주리고 극소수의 공산당 간부들만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가 소수의 권력자들과 공산당 간부와 압도적 다수의 굶주리는 인민 대중을 만들었던 것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결국이었습니다. 칼 막스도 아마 사회주의 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걸 봤으면 칼 막스도 혀를 끌끌 찼을 겁니다. 그런데 칼 막스도 이 자본론, 다스카피탈, 자본론을 쓴 이유는 8살짜리, 9살짜리들이 한참 자신의 꿈을 위해서 뛰어놀고 그래야 될 그 나이에 그 아들이 방직 공장으로 가가지고 섬유 공장으로 가가지고 하루에 16시간, 18시간의 장시간 전임금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이 착취당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굶주리는 노동자들을 이 노예와 같은 이 사슬을 끊어낼 것인가, 이 고민으로부터 칼 막스의 자본론 지필이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든 칼 막스든 간에 완전히 반대 지점에 서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고민은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가 그랬듯이 칼막스가 그랬듯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로부터 가난과 병,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해방시킬 것인가라는 그 똑같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적어도 아담 스미스도 그랬고 적어도 칼막스도 그랬습니다. 완전히 지금은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근데 더 정말로 놀라운 것은 자본론은 1권, 2권, 3권이 있는데 칼막스가 직접 쓴 거는 자본론 1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자본론 2권, 3권은 칼막스가 죽고 난 뒤에 칼막스가 남긴 메모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의 동지이자 그의 평생 동반자였던 프리드리 엥겔스가 쓴 겁니다. 자본론 2권, 3권. 근데요, 자본론 1권, 칼막스가 썼던 그 1권에 무려 130번에 걸쳐서 인용되는 책이 딱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누구 책이냐면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과 같은 이 가혹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이론적 베이스를 제공했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완전히 사회주의 경제와 계획경제 이것을 지향했던 칼막스 자본론 1권에 무려 130번,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칼막스와 아담 스미스의 고민의 출발점이 똑같았기 때문에 필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가난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했던 아담 스미스와 칼막스의 사람에 대한 짙은 애정,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 이 출발점이 똑같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완전히 극과 극에서 부딪혔을지는 몰랐지만 출발점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민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도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국부론, 그 역장인 국부론 지키기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서 연민을 한번 찾아보세요. 연민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따지자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적어도 자기 자신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으로 자기 자신의 것으로 오롯이 받아들이는 마음 또는 자세, 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고통도 내가 감내하기가 버거워 죽겠는데 내 옆에 사람의 슬픔과 고통까지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불가능한 일을 아담 스미스와 칼막스가 했기 때문에 이런 역작을 이런 몇백 년이 지나도 우리들에게 일으키고 있는 그런 역작을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민이라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10%가 됐건 100%가 됐건 나의 것으로 적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민의 정치도 바로 그렇게 해요. 적어도 연민의 정치를 자신의 정치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적어도 나의 것으로 그것이 몇 프로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가 있는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은 그 결과물을 놓고 볼 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이 인류가 배출해낸 위대한 서성들 한번 봅시다. 아무도 토다하지 않고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류가 배출해낸 위대한 4대 성인 하면 누굽니까? 부처님, 예수님, 공자, 마호멧, 요즘도 아닙니까? 4대 성인이죠. 아무도 토 안 달고 전 세계 어떤 사람이든 다 인정을 하는 4대 성인입니다. 여기 이제 소크라테스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뭐 맹자도 넣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4대 성인 하면은 공자, 부처님, 예수님, 마호멧 요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자비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공자는 저희들에게 사람된 우리, 인이라는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에 마호멧은 저희들에게 평화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메시지를
딱 하나만 찍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자비와 평화와 인과 사랑입니다. 물론 마호멧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되게 재밌는 종교고 저도 한때는 이슬람에 빠져가지고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이슬람 하면은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 요거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 코란 믿을래? 아니면 칼 맞을래? 요거잖아. 코란 안 믿으면 칼로 모가지 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세계 문명을 기독교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주류 문명이다 보니까 주류 문명이다 보니까 주류 기독교 문명이 이슬람을 극단적으로 왜곡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은 정확하게 뭐냐면 칼을 들어야 되는 순간에도 절대 코란의 가르침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원래는 칼을 들어야 되는 순간에도 이 코란의 가르침을 잊지 말라는 것이 원래 뜻인데 칼 받을래? 코란 믿을래? 완전히 왜곡됩니다. 그리고 실제 정복 전쟁을 하면서도 기독교 문명 같은 경우는 정복 전쟁을 하면은 개종 전부 다 합니다. 개종. 그리고 개종 안 하는 것들은 마녀다 해가지고 불 질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아니면 돌멩이 묶어가지고 물에 빠져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슬람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하면은 대부분 피정복민들에게 개종을 권유합니다. 개종해라 이슬람으로. 근데 나 싫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만 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인센티브. 어떤 인센티브를 줬냐면 구역을 면제해주고 세금을 면해줬어요. 그러니까 구역을 면해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서 이슬람은 개종을 이제 권했던 거고 기독교는 말하자면 이게 문명사적으로 이야기하는 종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냥 안 믿으면 그냥 막 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왜곡된 게 많죠. 그리고 살아서도 성공했고 죽어서도 성공했던 유일한 4대 성인 중에 딱 한 명이 마호멧이에요. 살아서도 성공했고 죽어서도 성공한 사람이 마호멧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로마가 1000년 동안 로마가 세계를 지배를 하면서 그 십자가형이 있습니다. 십자가형. 이 형들 중에 십자가형이 있는데 1000년 동안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십자가형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한 200건밖에 없어요. 그만큼 십자가형은 극형 중에서도 극형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한 200건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도 정말 미친놈이라고 해요.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 계속 미친놈이다 소리. 고향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돌아가실 때는 못이 박혀가지고 피가 막 이 서서히 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피가 그냥 흘러내려가지고 서서히 죽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형입니다. 공자 있지 않습니까? 공자는 말년에 제자들한테 전부 뒤통수 다 맞아요. 전부 뒤통수 다 맞습니다. 제자들한테. 이 말이야 자기 스승 따라다니다 보면 나중에 뭐 좀 자기 스승이 뭐 처음 축세를 해가지고 따르던 제자들 뭐 좀 좋은 간식도 주고 뭐 그럴 줄 알고 따라다니는데 보니까 말짱 흑거든. 평생 관직 찾아 산만리 하다가 결국은 뭐 제대로 된 관직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전부 배신 다 땡기고 다 가버렸습니다. 비참했어요 말이죠. 부처님께서 29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33살에 보리수나무 밑에서 해탈을 합니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이 80살에 대열반에 드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스님들 돌아가시면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은 대열반이라고 해요. 대열반. 나이 8에 대열반에 드시는데요. 보리수나무 밑에서 해탈하고 깨달음을 얻는 건 좋은데 이게 뭐 딱 말라가지고 고행을 거듭했던 분이 부처님입니다. 근데 마음에서는 살아서도 재산도 많았어요. 부족 간에 자고일하면 전쟁인데 이 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고 조율하고 해가지고 막 추앙받는 사람이었어요. 죽고 나면 신이 되어버렸어요. 유일하게 살아생전 죽어서도 살아서도 성공했던 유일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 왜곡되게 많이 알고 있는 마호멧입니다. 사실
이야기가 좀 딴쪽으로 빠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인과 사랑과 평화와 자비, 이 위대한 우리가 인류가 배출해낸 위대한 서성들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댕기고 성가댕기시는 예수님을 성인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모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인문학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문학. 근데 이분들이 저희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단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사랑과 자비와 인과 평화였는데, 그분들이 살던 시대에 그분들의 언어로 사랑과 자비와 인, 평화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 가르침, 이 네 가지의 가르침의 저변을 흐르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연민입니다. 이분들 예수님도 있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의 고통은 나의 고통으로 오롯이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마음의 다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사랑과 자비와 인과 평화로 표현을 했지만, 이분들의 가르침 저변을 흐르는 그 정신은 곧 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불행하고 슬프고 고통받는 이것을 적어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그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다름 아닌 이 연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현실 정치에 대비를 해볼까요? 80살 넘은 할머니, 저는 지역구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80살 넘은 꼬부랑 할머니가 미역가루를 간당간당하게 아슬아슬하게 해지 주워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아마 많이들 보실 겁니다. 자, 여러분, 그 할머니를 보고서 우리 사회의 보수주의자들은 통칭해서 아울러서 보수주의자들은 그 폐지 줍는 할머니를 어떻게 봅니까? 할머니 젊어서 뭐 했어 도대체? 할머니 한참 공부하고 한참 일하고 할 때 뭐 했길래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이 추운 겨울날 미역값 긁고 폐지 주워가지고 하루에 2,000원 3,000원도 못 버는 그 일을 왜 하고 있어요? 할머니 젊었을 때 게을렀지? 할머니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했지? 할머니 열심히 안 살았지? 그러니까 그것은 오롯이 할머니 책임이야. 할머니가 책임져. 할머니 인생이니까 할머니 책임져. 이게 보수주의자들, 통칭해서 보수주의자들이 그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 시각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 사적 계약의 계약 자유의 원칙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은 개인이 책임지게끔 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섭과 국가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논리가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통칭해서 진보주의자들이 그 할머니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통칭해서 진보주의자. 할머니 젊었을 때 열심히 안 살았네요. 할머니 그 나이 때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생활할 때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안 살았네요. 그러니 80이 넘어가지고 폐지를 줍는 것은 할머니 책임이 맞습니다. 할머니 책임이에요. 그러나 쫓게는 할머니의 책임이고 쫓게는 할머니의 책임이지만 근본적이고도 근원적으로 구조적으로는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진보주의자. 쫓게는 개인적으로는 할머니의 책임이지만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는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80 넘은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 모습이라고 진보주의자들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정책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그럽니다. 복지 정책 한다 그러면 이 할머니가 하루에 밥 3끼 먹고 외풍 없는 곳에서 따뜻한 잠을 잘 수 있고 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선풍기라도 틀 수 있게끔 최소한의 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복지 비용을 국가가 국가 재정으로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할머니가 젊었을 때 제대로 안 살고 열심히 안 살았는데 그 할머니 책임인데 국가에서 복지비 지출하는 게 정당화됩니까? 안 되는 거죠. 진보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할머니 책임은 쫓기는 개인적으로는 쫓기는 할머니 책임이긴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낸 말하자면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 공동체가 보듬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진보주의자들의 정책적 결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복지 비용을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지라는 것은 쓰고 없어지는 낭비적인 것이다. 이 밑빠진 독에 뭐 물붓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기초수급비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57만 원 정도 지금 받습니다. 57만 원 받아가지고요. 그 기초수급자들이 그걸 달달이 적금 들어가지고 아파트 삽니까? 주식을 삽니까? 자동차를 삽니까? 아니잖아요. 당장 라면 사야 됩니다. 세상에 들어오니까 당장 소주 사야 됩니다. 김치 사야 되고요. 나무젓가락 사야 됩니다. 쌀도 사야 되고 새로운 생산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 복지비용은 쓰면 없어지고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생산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라면 만드는 생산 설비가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고 나무젓가락 만드는 생산 설비가 돌아갈